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당초 예정됐던 내일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며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9.19 남북 군사 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에 대해선 의견이 달랐습니다. 김진표 의장이 멕시코와 칠레, 인도네시아 공식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김 의장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내년 총선 최대 관심사인 한동훈 장관 출마설이 가시화되면서 한 장관이 여당의 위기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딴 설화의 수습과 진화에 나선 야당이 다시 청년과 여성 표심을 잡을 수 있을지 정치 내막을 드러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른바 쌍특검법 처리를 예고하면서 여야 간 대립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시 한번 쌍특검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쌍특검법을 처리한다면 정상적인 본회의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고 결국 내일 본회의는 취소됐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본회의, 여야 간 이견이 큰 사안들을 다룰 예정인 만큼 국회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 일명 쌍특검법 처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쌍특검법은 지난 4월 야권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이 숙려 기간을 거쳐 지난달 24일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고 검찰이 이 사안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 처리 계획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면서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과 대장 50억 클럽 특검 두 개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선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이런.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쌍특검 법안을 처리한다면 본회의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운 쟁점 법안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아직까지 여야 간 본회의 안건 협의를 하지 않은 점도 강조했습니다. 여당은 쌍특검 법안이 다음 달 27일 자동 상정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이유를 들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대립 법안에 대해 합의 처리를 강조하고 있어 민주당의 단독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이견 끝에 결국 내일 본회의는 취소하고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강행하자 정부가 9.19 군사 합의 일부를 효력 정지했습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북한을 비난했지만 9.19 군사 합의 이행에 관해서는 서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세 번째 시도 만에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야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도발을 감행한 이번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도 한반도와 국제정세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망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정부는 오후 3시부터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고 공중감시와 정찰 활동을 복원하기로 결정했는데 여야는 정부 대응에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잘못된 처방이라고 비판했고 9.19 군사합의는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일 뿐 오히려 더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정치적 또는 정략적 목표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 이 한반도의 평화를
희생시키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결정이 불가피한 조치였고 안보 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따로 없다며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안전보장을 지키는데 야당이라고 해가지고 소리한다가 그건 그야말로 기본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한다고 일갈하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과거 북풍 사건처럼 군사 충돌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와 관련해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국회 방송 천지원입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추모식에 여야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김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모식.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며 국민통합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탄압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한결같은 소신으로 목숨을 더불어민주당도 김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정신을 언급하며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경제와 민생을 돌보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재옥 원내대표 주최로 대구 경북 지역 소멸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구 경북 지역의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들이 떠나 지역 소멸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비수도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3만 원 청년 패스 정책 간담회를 열고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알렸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교통비가 청년들에게 정말 큰 돈이라며 해당 정책은 기존 제도를 수정해 적은 예산 부담으로 실행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국가 예산이 별로 크게 들지가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제도들을 조금만 조정하면 되거든요. 좋은 제도다라고 하면 전 국민에게 전국에 확대해야 될 정책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국회 방송 한규입니다. 이슈픽 서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 총선을 앞둔 여야의 주요 이슈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국민의힘 안팎에서 가장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인물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 것 같은데 그동안 출마설에는 말을 좀 많이 아꼈는데요. 최근엔 그 말하는 뉘앙스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법무부 장관으로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 있다면서 출마설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좀 말을 아끼는 편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민심을 아우르는 말을 하면서 조금은 결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이 정치권이나 법조계를 취재한 것을 종합하면 이미 한동훈 장관의 후임을 위한 법무부 장관 인사 검증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내년 이 총선 출마설은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난 17일에는 보수 텃밭인 대구를 또 어제는 대전을 오는 24일에는 울산을 찾을 예정인데요. 특히 대전을 찾은 자리에서 본인의 화법이 여의도의 문법과는 다르지 않냐라는 평가에 대해서 여의도에서 이 300명만 공유하는 화법과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가 아니냐면서 나는 5천만 명의 국민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미 이번 11월 개각에는 포함되지 않겠지만 이 총선 90일 전인 1월 초가 오기 전쯤에 이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고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기정사실화가 되는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의 전략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 한 장관을 직접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쉬운 상대다라면서 평가 절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좀 설화가 잇따르고 있는데 최강욱 전 의원 등 그 민주당 의원들의 잇따른 설화가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인데 쉬운 상대다라는 게 이 한동훈 장관을 평가하는 민주당 지도부의 반응입니다. 이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최약체 후보라서 이 한 장관과 붙는 상대는 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 장경태 최고위원 역시 짝퉁 윤석열 같은 느낌이라서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주당 역시 설화가 잇따라 터지면서 잡음이 일고 있죠. 이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은 설치는 암컷이라는 표현으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논란이 된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 오늘 오전 이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발빠르게 비상징계를 한 것이나 징계의 정도를 고려할 때 바로미터가 된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에서 당이 경각심이 없고 느슨해졌는데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하고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어제 정개특위 이소위에서 국민은 선거제의 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서 논란을 일으킨 허영 의원 역시 어제 오후 곧바로 정개특위 의원직에서 물러났죠. 이런 설화가 민주당의 악재이기 때문인데요.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당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언사와 또 당내 갈등을 부추기는 언행에 대해서는 향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면서 엄포를 놨습니다. 당의 대처가 굉장히 신속한 것 같습니다. 자, 총선을 앞두고 사안마다 입장이 아주 첨예하게 다른 국민의힘과 민주당인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목소리가 비슷하게 나온 이슈가 하나 생긴 것 같은데요. 바로 횡재세입니다. 특히 그 은행권을 놓고 여야 목소리가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횡재세를 거듭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고수익 발언을 지적하면서 이 횡재세를 언급했었고 그때도 이재명 대표가 곧바로 횡재세를 한번 꺼내 들었었는데 오늘 오전에도 횡재세를 다시 얘기하면서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을 향해 횡재세를 도입하는 법안 협의에 신속하게 나서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또 경제 위기 사태 에서 위기 덕분에 특별하고 과도한 이익을 얻은 영역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금융과 에너지 기업들이라면서 은행권을 정조준한 건데요. 실제로 은행권의 올해 수익은 지난해 동기 그 같은 기간보다 더 높습니다. 이 5대 은행, 이 KB국민과 또 하나, 우리, 또 농협 등 이 5대 은행들이 올해 3분기까지 거둔 순이익은 12조 1,160억 원 수준인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11조 2,200억 수준보다 약 1조 원가량 많은 겁니다. 8%가량이 증가한 수준인데요. 예대마진의 수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이 은행권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을 하며 결을 달리했습니다. 금융위원장이나 금감원장이 엊그저께 이 금융지주 회장들을 불러서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면서 부담금을 좀 내라는 식으로 압박은 가한 것은 옳지 않고 이는 자리세로 삥을 뜯는 것이기 때문에 횡재세를 도입해서 정당하게 세금으로 걷어야 된다는 게 오늘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네, 비슷한 부분 짚어봤는데 또 다른 부분도 알아봐야겠죠. 국민의힘에서도 은행권의 예대 마진을 앞세운 고수익에 대해서는 그 윤 대통령이 한 얘기도 있고 하니 함께 나서는 상황인데 다른 부분은 국민의힘 측에서는 초과 이익분에 대한 세수 확보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법안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 지난 14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요. 이 금융회사나 은행들이 직전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 수익의 120%를 넘기는 초과 수익을 내면 이 해당 분에서 40%를 넘기지 않는 영역까지 상생기여금을 납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이 윤재욱 원내대표는 일단 윤 대통령의 질타 이후에 은행의 초과 이익 문제에 대해서 시장경제 원리와 맞는 방법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횡재세가 아니라 이 초과 수익에 대한 환수하는 방식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순이자 수익의 평균치의 120%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겠다라는 검토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토대로 이 계산을 해볼 경우에 여야 모두 이 국내 은행들이 뱉어내야 될 돈이 약 2조 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얼마나 사회 환원을 해야 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이 횡재세 관련된 법안이 이미 나와 있지 않냐, 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드렸던 2조 원 가량의 얘기가 나오는 대목인데요. 이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횡재세를 꺼내든 것을 놓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선. 하지만 이 정부부터 여야까지 은행권의 이 예대마진 장사 또 그에 따른 고수익을 놓고 한 목소리로 질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조만간 빠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은한 기자 고맙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9박 12일 동안 멕시코와 칠레, 인도네시아 공식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비행시간만 50시간이 넘는 강행군이었는데요.
중남미 국가와 믹타 국회의장 회의 참석 국가를 상대로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돌아온 김 의장. 이제 다음 주로 돌아온 28일 결선 투표에서 그 결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182개국의 비밀투표로 결정되는 2030 엑스포 개최지.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번 순방에서 대한민국 입법부 수장으로서 중남미 국가와 믹타 국회의장 회의 참석 4개 국가의 부산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회 외교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특히 각국 의회 정상급 지도자들과의 양자회담에 주력했는데 김 의장은 멕시코와 칠레 상하원 의장을 만나 이미 한국 지지를 표명한 멕시코에는 결선 투표 때까지 일관된 지지를 당부하고 한국의 유치 노력에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결선 투표일까지 일관되게 한국을 지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칠레에는 엑스포 유치 시 칠레 참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산 엑스포가 결정되게 되면 칠레의 벨파라이소와 부산은 자매 도시이기 때문에 칠레의 독립한 전시관을 설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 의장은 중남미와 인도네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확대시키기 위한 논의에도 주력했습니다. 특히 멕시코에서는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와 한국의 태평양 동맹 준회원국 가입 협상 개시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대통령과 하원의장 회담을 통해 세제 개편과 수입 규제 등 한국 기업의 우려를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하고 방산 협력도 당부했습니다. 김 의장은 다자주의 강화와 세대 간 도전 과제 대응을 주제로 열린 믹타 국회의장 회의에도 참석해 글로벌 거버넌스 속 대한민국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의회는 주요 현안에 대하여 각국 의회 및 국제기구와 교류하고 행정부가 추진하는 국제협력 플랫폼에 참여함으로써 균형 있고 다양한 의견을 국제협력 분야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모든 방문국에서 우리 동포와 지상사 대표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는데 칠레 교민들이 요청한 한인 상가 밀집 지역의 치안을 강화해달라는 의견을 직접 칠레 상하원 의장에게 전달해 의회 차원의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귀국 직후 김 의장은 지난 4월에 이어 또다시 국제박람회기구 150여 회원국 의회 수장들에게 부산 엑스포 지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해 다시 한번 각별한 지지와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었지만 여야의 대립 속에 24분 만에 산회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는데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취소한다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막기 위한 방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원내대표가 일정을 협의하지 않아 취소하는 거라며 다시 법사위 회의를 열자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이 당혁신위원회가 제안한 현역 의원 20% 공천 배제를 넘어서는 엄격한 평가 방안들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준영 의원은 비공개 총선기획단 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공천 기준의 당무감사와 도덕성 평가 등 정량평가 비율을 높이고 청년 연령대별 가산점도 부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배 의원은 총선기획단의 의결사항을 공천관리위원회로 넘겨 공천심사 과정에 반영되도록 후속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암컷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 자격을 6개월 정지하는 비상징계를 내렸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공정한 대처가 필요했다며 당원과 당규에 따라 비상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에 따라 최 전 의원은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에서 공천권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 대안으로 외국인 비자 정책과 유학생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세미나에서 생산 인구 유입을 위해 법무부의 비자 결정 권한 일부를 지방광역정부가 이양받아 인구 감소 지역의 비자를 발급하는 외국인 비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역산업 경쟁력 유지와 지방대학 활성화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해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11월 22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윤동주와 셰익스피어입니다. 한영수교 140년을 맞아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 현지 시각으로 21일 버킹엄궁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찰스 3세 국왕이 지난해 9월 즉위한 이후 처음으로 초청한 국빈이 윤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찰스 3세 국왕은 만찬에 앞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영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Mr. President, Madam Kim Keon-hee, while the wind keeps blowing, my feet stand upon a rock. While the river keeps flowing, my feet stand upon a hill. 부산 UN 기념공원에 영면하셨습니다. To me, my fair friend, the United Kingdom, you never can be all. 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찰스 3세 국왕은 윤동주 시인의 바람이 불어 한 구절을 낭독하면서 한국에 대한 우호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윤 대통령도 셰익스피어 작품을 인용하면서 영국은 버시자, 혈맥의 동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왕실은 1년에 2번만 국빈 방문을 일정을 잡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국빈에게 화려한 의전을 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2004년 고 노무현,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윤 대통령이 세 번째인데요. 전직 대통령들에 이어서 최고 예우를 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한영수교 140주년을 또 다른 발판으로 삼아서 향후 100년 뒤에도 양국이 우호 관계로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사투리 논쟁입니다. 민심 소통 형식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연일 보폭을 넓히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시민들과 사진을 찍으면서 소통하는 시간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한 장관은 거취와 관련된 질문에 직접적인 언급은 삼가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한 장관의 출마를 기정사실로 여기는 분위기인데요. 때문에 한 기자는 한 장관을 향해 화법이 여의도 화법과 다르다는 질문을 건넸습니다. 한 장관은 이 질문에 대해서 300명이 쓰는 여의도 사투리가 아닌 5천만 국민의 언어를 쓰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답변을 두고 정치권에선 또 다른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한 장관을 향해 한쪽 정치를 대변하는 한 장관이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지적했는데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한동훈 사투리를 쓰잖아요. 본인이 좀 반성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법무부는 법무부예요. 그죠? 검찰은 검찰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관이 한쪽 정치 세력을 강하게 대변한다. 맞지 않죠. 굉장히 심한 사투리를 쓰는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사투리를 쓰는지도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김웅 의원은 한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국민의힘 문제는 여의도 사투리가 아닌 용산 사투리라면서 반박했습니다. 우리 당의 지금 문제는 여의도 사투리가 문제가 아니고 용산 사투리가 문제입니다. 바이든이나 홍범도나 뭐 해병대원 사건이나 이게 용산 사투리지 여의도 사투리 아니거든요. 아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당은 용산 사투리가 문제고 예. 민주당은 암컷 이런 막말이 문제고 서로 이제 말이 문제긴 한데 국민의힘 일각에선 한 장관의 총선 출마설에 반가움을 내비치고 있죠. 장해찬 최고위원은 한 장관의 발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만약에 정치를 한다면 5천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라고 말한 것 같아서요. 네. 정치에 실망한 무당층이나 뭐 지금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분들까지도 내가 폭넓게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 정치권의 문법은 여의도 사투리에 불과하다는 한 장관.
반면 한 장관도 한쪽을 대변하며 사투리를 쓰고 있지 않냐며 반박한 박주민 의원. 기존의 정치 문법을 탈피해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의미라면서 한 장관을 옹호하는 장예찬 최고위원까지 죄 없는 사투리를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지는 분위기네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여야 전직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쟁점에 대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총선이 이제 4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점점 그 총선 시기가 이제 빨리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열기가 후끈후끈 지금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람을 몰고 다니는 그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요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한동훈 장관인데요. 최근에 이제 대구, 대전을 방문했고 또 24일엔 울산이 예고돼 있는데 가는 곳마다 많은 국민들이 몰리고 있고 또 유세장을 방불케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출마가 이제 거의 기정사실이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그 인선에 대한 검증도 지금 현재 작업 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과연 출마를 한다면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대구, 서울 종로 중구 또는 비례대표 혹은 비대위원장 뭐 여러 가지 그 설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한동훈 카드를 과연 어떻게 활용을 할지 두 분의 말씀을 먼저 좀 들어볼까요? 일단 출마는 뭐 이제 하는 거죠. 좀 된 것 같아요. 최근에 대구 대전이 아니고 거창 그 구치소 할 때부터 그랬고 그 전에는 또 예술의 전당을 갑자기 출몰했을 때도 그렇고 이미 그때 어떻게 보면 정치 열차의 티켓팅은 끝난 거고요. 이제 문제는 어디로 가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뭐 이건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뭐 여부를 묻는 것은 질문으로서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가령 지역으로 간다 그러면은 편한 곳으로 가겠죠. 아, 그렇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네. 그렇게 큰 고생하지 않고 쉽게 당선될 수 있는 곳, 그 민주당이나 뭐 하여튼 야당에서 누가 나와도 이길 수 있는 곳, 뭐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지역을 선택을 할 것이고 비례로 가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비례는 일단 비례 제도가 아직 결정이 안 됐잖아요. 네. 연동형이냐 아니면 예전에 병립형이냐라는 게 결정을 지금 현재 아주 그 여야가 상당히 중요한 지금 협상을 앞두고 있고 그 결론을 예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연동형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비례는 안 되는 거죠.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그때 그 합의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이고요. 하여튼 지금으로 봐서는 지역으로 간다고 보는 것이 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편한 곳이라고 그러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여러 군데 중에서 종로나 중구 이런 데는 아닌 것 같아요. 종로, 중구는 굉장히 험지가 될까요? 험지일 거예요. 네. 종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요. 중구는 국민의힘한테는 험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TK 지역은 쉽겠죠. 그렇게 따지면은 강남벨트의 어느 곳으로 가는 것이 사실은 제일 한동훈에 어울리는 그런 지역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비례대표는 선거 제도가 이제 확정이 된 상황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것 같고 지역구로 간다면 비교적 이제 쉽게 갈 수 있는 이제 강남 벨트가 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강남 벨트에 보내기에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거기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정도의 인지도와 팬덤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을 강남에서 그냥 쉽게 당선을 시키는 데 보내는 것은 전략적으로 보면 좀 전력의 흡이다, 낭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 성산이 그래서 한 50% 이상 되는 강북 지역 정도가 사실은 보내는 게 맞지 않겠냐 생각해서는 뭐 종로나 중구나 아직도 상징적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내는 게 전략적으로 옳을 거다. 또 하나 변수는 오히려
대구 경북이 있는데 이것은 이준석 전 대표와 연결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고 그 신당 바람이 만약에 굉장히 불꽃처럼 느껴진다면 소방수처럼 투입될 수 있는 게 한동훈 장관 아니겠느냐. 이런 점을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럼 한동훈은 뭐냐 도대체 저거는 보기에는 어떤 세련된 도회적 이미지의 신보수 느낌이란 말이에요. 네. 1973년생, 50이겠다. 그래서 파라군 출신에 또 미국 유학 경험에 아주 엘리트의 그 깔끔한 이미지, 논리 정의학 이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비정치적인 언어를 구사한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스마트하고 예의 범절이 발라 보이는 모범생 이미지. 그럼 어디에서 어필하느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들이 저랬으면, 우리 사위가 저랬으면 하는 5, 60대 네. 여성들에게 잘 먹히는 그런 캐릭터로 저는 읽혀져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지역 정도는 아마 쉽게 때가 되면 등판할 점이 되면 결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딘지 내가 모르겠고. 강남벨트 같은 이제 비교적 쉬운 지역이다라고 점쳐지는 곳으로는 한동훈 장관은 좀 아까운 카드고. 그러니까 전력 낭비지. 전략 낭비고. 그렇다면 50% 이상 좀 그 확률 가능성이 당선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이제 출마했을 경우, 만약에 혹시나 그 낙마했을 경우는 그 한동훈 장관 본인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 정도의 저 정도의 커리어와 인지도는 돌파를 해내야죠.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공간 영역에서 공적 영역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큰일 하고 있지만 적어도 정치의 영역에서는 흔히 하는 말로 민심 속에서 일반 대중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의 마음을 사는 능력은 본인이 또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치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정면 돌파를 해야 스타 정치인으로 또 당연한 거예요. 대중 정치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 저렇게 훈련되고 전투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그 전투 용어를 바꿔가시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더 와닿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한동훈 장관 외에 최근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장관이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인데 험지 출마를 또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현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한 장관과 이제 원 장관 두 장관이 등판설에 대해서 민주당은 별로 크게 개의치 않고 의식하지 않는다. 오히려 뭐 반긴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두 장관을 포함한 이렇게 좀 스타 장관들도 더불어서 출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카드들에 대해서 민주당의 속내는 어떤 것인지 두 장관의 이런 등판이 과연 좀 불리한 것인지 아니면 별 뭐 총선하고 영향이 없는 것인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두 장관이 지금 뭐 아무데도 지역을 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두 분이 조금 2인 2색이에요. 조금 다른데 한동훈 역할론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데 원 장관은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뭐 유력한 지역구라는 게 그건 원 장관은 갈 데가 지금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지금 양평부터 시작해서 제주까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 지금 정처 없이 지금 더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한 장관은 정처는 뭐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정해진 바는 없지만 금방 신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편한 곳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 지금 신원은 그렇게 편한 곳으로 가서는 미래가 없다고 지금 보는 건데 그건 아마 이제 전략적으로 결정이 되니까 누구 말이 맞을지 현재로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이 등판을 했을 때 민주당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뭐 타격을 받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총선은 253개 지역구로 나눠지고 이제 비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도 권역별로 나눠져서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등판, 특히 한 장관의 등판에 대해서 미풍도 불지 않는 곳이 있고 좀 미풍이 부는 곳이 있고 좀 영향을 받는 것이 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떤 한 사람 스타가 떠오르는 게 결정적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결정적 영향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가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예요. 대통령의 지지율이요? 그렇죠. 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한동훈 장관이 떴으니까 이제 이건 바람이 막 엄청나게 태풍처럼 불 것이다. 그것은 일어날 수 없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요. 아마 뭐 여러 가지 양태들이 드러나겠지만 지역적으로 봐서 뭐 호남 같은 데는 민주당 입장에서 전혀 한동훈 바람이 아마 글쎄요. 바람 나무 잎도 못 흔들 정도의 바람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수도권인데 네. 수도권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가령 경기도를 예를 들면 동서남북에서 각각 다른 바람의 풍속이 나타날 겁니다. 네, 그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제주 선택보다는 수도권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수도권에서 본인은 이제 선당 후사에 지금 희생하겠다고 프리핸드를 준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여당 지도부에 나는 저를 마음대로 써주세요라는 건데 네. 이게 이제 당 내적으로 보면 당 안에서는 지금 험지 출마를 머뭇거리고 있거나 거부하는 것이 보여지는 친윤 또 중진 의원들에게는 아마 압박 요인이 될 것처럼 보여져요. 또 하나는 글쎄 저는 뭐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원희룡 두 분이 나온다고 해서 수도권이 뭐 급격하게 달라지지 않겠지만 여기에 더해 보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경제통인 윤희숙 전 의원 또한 상고 나와서 삼성에서 성공했다는 반도체 신화의 양향자 의원 네. 여기에다가 젊은 여성 한두 명을 이게 더하게 되면 수도권에 나름 구색이 갖춰지는 게 있는 거예요. 원희룡, 한동훈, 윤희숙, 양향자 이렇게 한 분, 두 분 이렇게 되면 분명히 국민의힘 여당에 대한 수도권 사람들의 기대감은 커지는데 뭐 생길 거다. 이런 것은 뭐 전략적으로 아마 여당 지도부가 한 번 더 판단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그 민주당의 최강욱 전 의원이 여성 비하 이제 발언을 해서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징계가 내려졌는데 그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는 그 민주당 간판으로 출마가 좀 이제 어려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상황을 보면 현수막부터 여러 가지 이제 좀 악재가 이어지면서 이재명 대표가 언행을 조심하라 이렇게 이제 공개 경고까지 했습니다. 잇따른 민주당의 설화. 이게 이제 총선 4개월여 남았는데 총선까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리스크까지 또 이제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좋은 영향은 아니죠. 이게 총선까지 영향을 줄지 안 줄지는 좀 시간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좀 어려운데 뭐 좋은 영향을 줄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리즈로 계속해서 여러 세대 또 뭐 그 여성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지금 각 세대들이 다 좀 기분이 좋지 않을 거고요. 네. 예, 여성들이 또 기분이 좋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뭐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발언은 국민 전체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차별적 발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정치권의 어떻게 보면 제1호 계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세대랄지 성별이랄지 지식이랄지 학벌이랄지 이런 거 가지고는 차별적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네. 이게 지금 시리즈로 계속 있는 건 맞고요. 더 나쁜 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현수막 사건에서 보듯이 사과를 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사과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네. 사과의 기본 원칙은 본인이 그러니까 해당자가 책임자가 신속하고 정확하고 조건을 달지 말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러 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지금 그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사흘이나 지나서 했고 사흘 지나서 했는데 또 거짓말을 했거든요. 어떤 거짓말을 했나요? 그건 뭐 대표는 모르는 일이라고 조정식 사무총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대표한테도 보고가 있는데 하여튼 이건 지도부가 전체 책임을 질 일이고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분명히 규정을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흘씩이나 끌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과의 기본 원칙을 어겼고 거기에다가 거짓말을 또 여러 번, 2번씩이나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지금 빨리 했는데 이것도 조건을 달지 말고 그냥 바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또 당내 의원들이 맞네, 그러네, 뭐 틀리네, 뭐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이게 징계를 의미를 자꾸 퇴색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이건
최근에는 지금 민주당이 이런 설화가 시리즈로 일어났는데 네. 사실 국민의힘도 그동안 설화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양 당이 다 설화에 관한하는 국민들에게 그렇게 자랑스럽게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설화가 생기면 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국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네. 최강욱 의원 발언 저선 뭐 암컷이 설친다는 발언은 쉽게 얘기하면 수준 이하 발언이에요. 수준 이하. 근데 그 더 놀라운 것은 그 2명의 국회의원이 옆에 있으면서 그 소리 들으면서 박장대소, 박수 치고 웃고 하는 이런 모습이 더 안 좋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그들 사이에서는 이런 언어가 일상화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히 했던 거죠. 또 그 앞에 보면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강서구청장 선거 이기고 나서 민주당 전체적으로 아마 환호 작약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송영길 전 대표라든지 뭐 민영배 의원, 김용민 의원 지금도 탄핵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사요.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해놓고 반윤연대로 나가자. 검사들 탄핵하자. 이런 게 적어도 성자의 오만함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이다. 또 하나는 젊은 층, 경제는 몰라도 돈은 벌고 싶다. 이게 젊은 층을 묘사하는 단어로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이기적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계층 아니냐, 이렇게. 저 계층 비하죠, 이것도. 이런 것은 뭐라 그럴까, 굉장히 좀, 정신줄을 놓은 상태 아니면 나오기 어려운 발언들과 행태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눈이 밝은 사람들은 굉장히 경고를 해주고 빨간불을 빨리 켜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뭐 연초는 이제 좀 국민의힘 또 연말은 이제 민주당이 잇따른 설화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뭐 총선에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그 인유한 혁신위에서 대전에서 이제 강연을 했던 이상민 의원, 여당에서 비대위원장 이야기까지 지금 뭐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뭐 한간이긴 하지만 거의 뭐 입당이 굳혀진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제 슈퍼 빅텐트를 이야기한 것도 바로 이상민 의원을 중심으로 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상민 의원이 과연 탈당의 결정을 내릴지, 또 총선을 앞두고 과연 빅텐트는 누구 중심으로 세워지고 또 그 밑에 누가 어떤 인물들이 모여들지 좀 그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지금 이상민 의원은 일단 고무신의 방향은 정해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인가요? 네, 아니요, 나가는 쪽인데 네. 무소속으로 갈지 국민의힘으로 갈지는 아직 정확하게 결정은 안 돼 있고, 아직도 지금 12월 초라 그러니까 한 열흘 이상의 시간은 남아 있으니까 지금 마지막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국민의힘으로 간다 그러면은 5선이니까 지금 20년을 국회의원을 한 거니까 충분한 납득할 수 있는 이유와 명분을 찾아야 되거든요. 내가 이러해서 국민의힘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얘기가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 그래, 그러면 가야지라고 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무소속으로 간다 그러면은 좀 설명을 그렇게 길게 할 필요는 없죠. 민주당이 이러해서 나는 민주당에 있을 수 없다, 이런 설명으로 족한데, 국민의힘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결정이죠. 네. 어려운 결정이고. 그래서 이건 좀 아마 그런 결정을 내린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이 얘기를 유권자와 국민들에게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뭐 빅텐트 얘기를 김기현 대표가 하는데, 이건 빅텐트는 쳐질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아마 텐트가 빅텐트, 더군다나 빅에다가 또 슈퍼를 붙여놔가지고 슈퍼 빅이라는 텐트를 김기현 대표가 칠 수 있는 아마 힘이 없을 거래요. 근데 슈퍼 빅텐트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지금 뭐 입만 열면 신당 얘기하는 이준석 전 대표하고 유승민 의원을 안는 스몰 텐트라도 좀 차리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럴 준비나 뭐 이런 여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슈퍼 빅텐트는 저는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포장지나 간판만 크게 내걸고, 한마디로 진짜 외화내빈, 허장성세 뭐 이런 게 될 거예요. 네, 신성범 의원님. 네. 김기현 대표가 슈퍼 빅텐트 얘기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론도 잠재우고 모든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은 내 중심으로 모여서 내 휘하에서 내가 당대표로서 선거를 치르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인 건 맞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민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봐요. 이분이 처음에 배지 단계 저보다 딱 4년 전에 2004년 17대 때 유선에서 당선된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이니까 이렇게 되면 아마 놀라운 본인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후반부에 정치적 명운을 건 도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유성구의 토박이었으니까 당원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유일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현재 민주당 체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내가 숨을 못 쉬겠다. 이 당 안에서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뭐 무소로 가거나 하면 국민의힘으로 넘어올 수 있는데 이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지점은 철새하고 공격하기에는 이분의 노선은 워낙 분명했다. 무슨 말이냐. 당내에서 계속 비주류의 결을 걸어왔고 이재명 대표가 된 이후에도 똑같은 톤으로 당내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분이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배지를 달겠다고 넘어오는 사람으로 철새로 공격하기에는 좀 그런 근거는 박약하다라는 점도 분명해 보여요. 네, 앞으로 한 열흘 정도 후에는 이제 뭐 거처를 결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제 그 북한이 정찰 위성을 이제 도발을 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9.19 남북 군사 합의의 대북 정찰 능력 제한 조항의 효력 정지를 재가를 했습니다. 여당은 안보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다 이런 입장이었고 야당은 북의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장거리 로켓 발사와는 별개인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는 잘못된 처방이다. 이렇게 여야 간에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사안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서 이게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어요. 국민들한테 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겠죠. 이게 9.19 군사 합의의 그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하는 거하고 오늘 새벽인가요? 예, 쏘았던 이 정찰 위성 발사하고는 연관관계는 좀 약한데 하여튼 이걸 빌미로 삼아서 이렇게 지금 한 건 그 사이에 신원식 장관이 특히 취임한 이후부터 9.19 합의는 일단 좀 무력화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좋은 조건이나 빌미가 됐다라고 보는 건데요. 9.19 군사합의를 그럼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은 좀 더 생각을 하고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걸 그냥 빌미로 삼아서 확 결행을 해버리는 뭐 이런 것보다는 좀 신중성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지금 대북한 문제, 남북한 관계 뭐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조금 더 신중 모드로 이 사안을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합의의 일부 조항이라는 표현을 정확히 말하면 합의의 9.19 군사 합의의 한계 조항, 정확히 말하면 제1조 제3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거예요. 그게 한 조항이다. 무슨 조항이냐? 이거 보면은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게 그 조항을 보면 1조 3에 어떻게 돼요? 2018년 1월 1일부터 모든 기종의 군사 분계선 상공에서의 비행 금지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 고정이 있기는 그렇게 프로펠러가 아니라 일반 비행기는 서부는 20km, 뭐 동부는 40km. 회전익은 몇 킬로. 심지어는 무인기는 15km, 10km. 동부는 15km. 그러니까 DMZ 상공에서 동부 지역은 무인기는 동부는 15km, 서부는 10km 이내에 못 떠들고 맞는 거예요. 심지어 기구는 25km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갖고 있는 정찰 자산, 그러니까 정찰기나 심지어는 드론, 무인기를 정찰기를 못 보낸다는 거예요. 북한도 안 보냈겠죠. 그런데 북한은 그러면 군사정찰기를 쌓았다. 그럼 우리를 감시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군사위성이 있겠죠. 미국의 도움으로. 근데 북한은 미국 위성이 뜨는 걸 대충 알아요. 정찰기. 그러면 숨긴다고. 근데 우리도 군단이나 군사령부에서는 무인기를 정찰을 해야 장사정포가 이동했다든 이런 거 아는 건데 우리 눈은 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조 3항 효력을 정지한다. 그럼 다시 뭐냐?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감시와 정찰 활동을 이전처럼 하겠다. 제가 보기 유일한 무인기를 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대목은 제가 보기에는 북한 입장에서도 글쎄요, 뭐
굉장히 도발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네. 그래서 최소한의 저는 조치라고 봐요, 우리.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좀 짧게 들어볼까 하는데요. 야당이 쌍특검 처리를 공언하면서 대정부 이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쌍특검이라고 하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지칭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대통령은 대장동 특검은 거부하고 대신 김건희 여사 특검은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의외의 또 예측을 내놓았는데요. 두 분의 좀 생각을 좀 짧게 들어보고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선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박주민 의원의 예상인데요. 네. 이게 지금 본인의 부인의 대통령 부인의 특검법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행사하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거부를 한다면 두 개를 같이 처리할 거고 받아들인다면 같이 받아들이고 해서 이것을 분리 대응하기는 좀 쉬워 보이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신감을 갖고 있고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털었지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민주당에 받아들이면 더 타격이 돌아갈 것이다. 이런 이제 정치적인 셈법 때문에 박주민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는데. 글쎄요, 너무 오버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자, 대장동은 차라리 보십시오. 대장동의 50억 클럽은 원래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곽상도 의원이 이미 사업 처리됐지만, 네. 제가 보기엔 이것은 오히려 특검 거부권을 행사 안 하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만큼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이 그런 수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부인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저 모습을 연출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치적 부담이 있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게 해야 하는 게 김건희 여사 특검이에요. 이런 정치적 부담은 되지만 그것은 뭐라 그럴까 이게 야당의 노림수가 눈에 보이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 진행되고 하면은 엄청난 부담이 더 될 건데 네. 저는 오히려 대장동은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게 제 전망이에요. 그렇군요. 네. 오히려 박주민 의원과는 또 반대의 또 예상을 내놨습니다. 여의도 정치회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